어, 사실 이 내용은 앞부분에 제가 드린 말씀이야 뭐 그냥 옛날 얘기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심각할 수도 있고 만만치 않은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 그래도 어쨌든 그냥 간단히 쭉 훑어보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문제 중심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던지려고 정리를 했거든요. 문제 중심으로.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또 별개의 긴 토론이나 공부를 필요로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런, 간간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첫째는 획일성. 지금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만 워낙 긴 세월 이런 식의 체제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저는 대단히 이게 심각한 문제 영역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준비된 거에 의존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학이 운영되는 거라든가 대학의 학과편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대학 같으면은 서울대학교의 학과 체제가 있잖아요. 서울대학교의 사회과학대학의 정치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뭐 쭉 이렇게 사회과학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서울대학교가 모델이 돼가지고 서울대학교의 사회학과 체제가 딱 잡히면은요, 이게 전국 큰 종합대학에는 그 체제가 쫙 가요.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하고 물론 어떤 거는 서울대학교에 있고 어떤 거는 서울대학교에 없고 대구대학교에만 있는 과도 간혹 있어요. 하지만 기본 권력이나 뼈대나 편제 조직의 틀이 단과대학 체제, 학과 체제 이것들이 전국 종합대학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대학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고민이나 수준이나 혹은 졸업 후에 그 추구하고자 하는 진로, 준비하고 있는 진로는 학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서울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애들이 뻔히 보이는데 대구대학교 달라요. 전국대학 다 다른데 이게 그냥 획일화돼 있어요. 대학의 체제 자체가. 그리고 사회학과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이렇게 개설을 해놓고 있는 과목하고 대구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개설해 놓고 있는 과목도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사회계층론하고 대구대학교 사회계층론에서 가르치는 챕터나 이런 것도 별 크게 차이 안 나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대학에는 다양한 설립 주체가 있고요. 다양한 권학 이념이 있고요. 80%가 넘어요, 사립대학이. 그런데도 그런 특성화된 것들이 거의 없이 그냥 생김새가 거의 똑같다. 너무 비슷하다. 대학의 운영 방식도 너무 비슷하다. 교수를 평가하는 평가 툴도 너무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획일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왜 그러냐? 교육부의 대학 정책이 그렇게 만들어요. 모든 대학을 같은 잣대로 놓고선 평가를 해요. 아, 그냥 그러니까 이건 교육부 정책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도 이렇게 세심하지 않습니다. 세심하게 이렇게 아주 그냥 수요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워낙 권위적인 정부가 수십 년 해오다 보니까 그냥 위에서 던지듯이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국민들은 그냥 그걸 자기한테 맞는 옷이든 안 맞는 옷이든 그냥 받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정책이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또 하나는 공급자 중심 구조 혹은 교수 중심의 대학 운영 체제가 워낙 뿌리 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공급자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을 수요자라고 하고 이건 뭐 용어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대학을 공급자라고 하면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왜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요새는 최근에는 근데 얼마 몇 년 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대학이 무슨 학과를 만들어서 문만 열어놓으면 학생을 못 채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하에서 학생들은 길을 쓰고 대학에 가려고 하고, 대학은 가만히 앉아도 학생을 다 받을 수 있고, 이런 체제가 수십 년 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완전히 갑이 대학이에요. 혹은 교수고, 학생은 을이에요. 학부모도 을이고, 대학이 혹은 교수가 먼저 학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학생이 뭘 원하는지, 얘가 졸업해서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지, 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얘 지금 학력 수준이 어떤지, 이런 수준의 강의를 얘가 소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 등등을 교수나 대학이 세심하게 고민하고 배려하고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학생 중심 대학 경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라고 8년 동안 길을 썼던 게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었어요. 어쨌든 공급자 중심 구조로 너무 오랫동안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대학이 획일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교수가 중심이 되면은요, 자기가 배운 대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요. 내가 배운 학교에서 사회학과, 내가 배운 어느 모 대학의 사회학과는 이러이러한 과목들을 개설해. 그리고 이러한 과목을 개설할 때는 교과서를 이걸 써. 그리고 이러이러한 걸 가르쳐 줘. 이거를 자기가 배운 대로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그 학생이 내가 배운 대학의 학생하고 내가 지금 가르치는 대학의 학생이 전혀 다른 이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수 중심이다 보니까 커리큘럼도 같아지고 학생 평가 방식도 같아지고 뭐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대학 생태계를 붕괴시켰다라고 생각을 지금 우리나라 대학 생태계는 너무나 불건강해요. 그러니까 400개 가까운 대학들이 있는데 이 대학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학생들의 니즈에 맞춰서 그 뭐죠? 맞는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이게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학생들을 거의 400개 가까운 대학들이 큰 차이 없이 받아가지고 똑같이 가르쳐 똑같이 내보내요. 애들이 이해하든 말든. 애들이 뭘 원하든 말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생태가 건강하려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뭐 큰 물고기도 있고 작은 물고기도 있고, 뭐 어떤 다양하게 한 서로 이게 공존이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대학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이게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이 길어져, 지나가요. 그 다음에 지방대학 붕괴입니다. 대학 진학률 급등인데 제가 바로 며칠 전 화요일 날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저게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청년 보수화, 청년들이 보수화되고 있는 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만 거기서 짧게 인용한 통계치가 하나 있어요. 대학 진학률이 급등했어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걸로 하면 80년, 81년도에 30%가 안 됐었어요. 25에서 30% 사이였어요. 대학 진학률이. 제가 70년대 말에 후반에 대학 다닐 때에는 대학 진학률이 20% 될까 말까였어요. 81년도인가에 전두환이가 들어서면서 졸업 정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입학생 수를 확 늘렸어요. 그래서 81년도인가 2년도에 대학 진학률이 25%를 넘겼어요. 91년, 2001년 되면 70%를 넘겨요. 대학 진학률이. 2008년도가 피크였는데 2008년도에 대학 진학률이 80%였어요. 이제 대학은 엘리트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완전히 대중화된 교육기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적으로 톱이에요. 어쨌든 지금 2008년이 80%가 피크였는데 지금도 74, 5%요 정도 돼요. 조금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져서 74% 되는데 어쨌든 대학은 대중교육기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대입 경쟁이 아니고요. 과거에는 어느 대학이든 들어가면 된다 해가지고 대구대학교도 문 열면 다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중에서도 스카이하고 수도권, 인서울하고 의대 쪽으로 학생들이 몰려요. 이게 경쟁이 치열하고요. 그걸 빼놓은 전국의 남은 대학들은 다 경쟁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냥 원서 내면 다 들어가요.
대개의 경우. 아,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살인적인 뭐 이런 지나가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 대학 간의 격차가 너무너무 심해요. 갈수록 심해.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대구의 경북대학교 하면은 서울의 연고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봤어요. 근데 지금은 경북대학교 가느니 인서울 해가지고 서울의 동국대, 단국대 가요. 어. 그러니까 지금 지방은 지금 어쨌든 대학이 아주 피폐해졌어요. 물론 대학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이 큰 문제인데 비수도권 지방이 지금 거의 죽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학령 인구가 급감한 최근에 이제 10여 년 전부터 급감하기 시작하면 지방 대학이 재정난에 들어가게 되고 폐교가 속출하게 돼요. 2009년 이후에 등록금 동결 정도 한몫했다. 이건 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2009년부터 등록금이 동결됐거든요. 자,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대학이 사실상 생존의 위기에 허덕이고 있어요. 생존의 위기. 지금 폐교 안 당하려고, 폐교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있고요. 교수 직원들 월급을 못 올려주는 건 벌써 십수년째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학생들 교육 환경도 계속 열악해질 거고요. 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학이 안고 있는 큰 숙제다. 또 하나 이제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제가 이제 아까 대구대학교 사례를 봐가지고 재단과의 싸움으로 상당히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지배구조죠. 사립대학이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아주 기현상이죠. 유럽 같으면은 거의 국공립이고요. 미국이 이제 사립이 그나마 좀 많은 편이고 한데 우리나라는 사립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80% 이상이에요. 근데 사립대학을 사유물로 여기는 인식이 너무나 강고해요. 사립대학은 두 가지 모순된 개념 때문에 늘 충돌하는데 하나는 사유물로 여기는 하나의 인식이 엄연히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교육은 공공 자산이거든요. 교육기관은. 그게 설립 주체와 관계없이 교육기관은 공공자산이에요. 그래서 사립대학도 교육부의 감독과 감시와 이걸 아주 엄격하게 받아요. 설립 단계부터 어쨌든 교육부 감사부터 수시로 감사부터 이게 그 공적 기관이니까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사립대학에도 정부 재정 지원이 꽤 들어가요. 왜? 공적 자산이니까. 이 두 개의 개념이 충돌해요. 사유물이냐? 이게 이제 같이 두 개의 축이 같이 건강하게 그 뭐지 긴장 관계로 가주면 괜찮은데 어떤 때는 이게 첨예하게 충돌해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성을 경시하는 법 체계가 여전히 있어요. 사립대학의 설립자 및 그 후손의 교육 철학 빈곤도 우리나라의 큰 문제로 있어요. 이건 사립대학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과거에 어떤 축제의 수단 혹은 자녀 상속의 수단으로 대학을 설립한 사람들이 워낙 많았어요. 이게 사립대학 재단 비리의 큰 원인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왜? 50년대, 60년대, 70년대 과거에 못 살았던 시절에 교육열만큼은 우리나라 민족이 대단한데, 교육열은 대단한데, 정부가 세금 걷어서 공적 자금으로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게, 돈 있는 개인에게, 어, 돈 있는 개인에게 유경사업을 적극적으로 관장했어요. 그러니까 유경사업하면 이런 특혜도 주고 저런 혜택도 주고 해가지고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이 사립대학을 많이 설립을 합니다. 사립학교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순전히 어떤 숭고한 교육 철학 가지고 한 사람보다는 이게 대학을 설립해 놓고 예를 들면 교수 받을 때 돈 받고 교수 뽑을 때 돈 받고 학생들을 뒤로 뽑아가지고 돈 받고 뭐 건축공사 하면서 뒤로 돈 빼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형적인 재단 비리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비일비재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대구대학교 설립자는 아주 예외적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일제 때 대구대학교 설립자가 독립운동했던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그 쟁쟁한 사립대학의 상당 부분이 친일파들이에요. 일제 때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친일했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학자가 되고 관료가 되고 학교 설립을 해요. 이게 참 비극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립대학 재단 비리가 워낙 많아지고요. 이 사립대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상당히 아, 이게 사회적인 불신이 많아지고요. 사립대학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립대학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고 싶어도 워낙 사립대학 재단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툭하면 재단 비리가 터지니까 사립대학에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저항이 상당히 커요. 왜 사립대학에 이 세금을 갖다 쓰느냐? 저렇게 뒷돈 빼가지고 축제하는 저 못된 사립대학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사립대학에 이렇게 뭐 돈 막 써도 되냐? 이런 식의 저항이 꽤 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숙제는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어떻게 증대할 것이냐. 그걸 전제로 해서 어떻게 국가적인 지원을 더 늘리고 이걸 이런 국가적인 지원 정책을 더 강화할 것이냐라고 숙제를 지금 안고 있어요. 자, 다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대학 패러다임 해서 제가 학생 중심 대학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오랜 세월 공급자 위주의 시장 구조였다는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학생 배제 대학 운영이 너무나 뿌리 깊게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립대학에서는 국가지요. 사립대학은 재단이고요. 그 다음에 재단이 임명한 총장, 국가가 임명한 총장, 그리고 그들이 뽑은 교수. 재단과 국가의 눈치를 보는 게 자신의 신분 유지를 위해서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우리나라의 대학 문화. 그래서 진보적인 교수들이 대학 바깥에서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하고 정부 비판 발언은 해도 학교 안에 들어오면 재단 비판, 총장 비판 발언은 못합니다. 왜? 대통령 욕하고 정부 비판하는 거는 신분의 과거 유신 정권 이후에는 전두환 정권 이후에는 정부 비판했다고 교수를 자르는 일도 없어요. 하지만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사립대학에서 총장 비판하고 재단 비판하면 잘립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교수들도 학교 안에서는 입 다물어요. 이런 구조 하에서 눈치 보는 교수, 그리고 행정, 이들이 이제 대학 운영의 주체로 섰다 보니까 교수 중심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학과 운영, 학생은 등록금 받고 졸업장 주면 되는 그런 통지 대상에 불과했다. 교수는 교육 산하 협력 등에는 무관심하고 이건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교육 산하에는 무관심하고 연구 실적 쌓기에만 몰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학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불만, 학생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다. 그게 워낙 안 돼 있어가지고 이런 고민인 거죠. 황폐화된 고등교육 생태계,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대학의 설립 목적별, 규모별, 학생 수준별 특성이 다 사라졌다. 우리나라 400개 가까운 대학에는 연구 중심 대학이 있어야 될 거고, 교육 중심 대학이 있어야 될 거고, 산학협력 중심 대학이 있어야 될 거고, 이게 자기 역할이 다 달라요. 전문 대학도 다르고. 어. 스카이 수도권 사립대, 거점 국립대면은 도마다 하나씩 있는 국립대를 가리켜요.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전북대, 전남대, 강원대 이런 등등. 부산대 이런 등등. 거점 국립대가 과거에는 대단히 수준이 높았고 평가도 높았는데 지금은 수도권에 그냥 삼류대학하고 보다도 못하게끔 취급받는다. 그 지방사립대가 있어. 이 대학들이 각자 받아들이는 학생의 수준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한데 이 대학들이 자기 특성과 역할을 살리면서
이게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다니.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설립 목적과 건학 이념이 각기 다르게 마련인데 그 건학 이념 설립 목적에 따라서 대학이 발전하도록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없어졌어요. 대학이 다 획일화되어 있으니까. 획일적인 대학 행정과 대학 평가 체계, 교수 중심 구조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열악한 고등교육.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재정 문제 역시 돈 문제로 귀결되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정부가 돈을 적게 쓰는 나라, 너무나 적게 쓰는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워낙 돈 쓸 데가 많으니까 뭐 대학마저 이런 소리 하면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OECD 평균 고등교육 재정이 GDP의 1%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교육운동하는 대학 관계자들이 십수년이 뭡니까? 20수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OECD 평균인 GDP의 1% 수준까지 가자라고 하는 게 캐캐묵은 어떤 정책 과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0. 만화의 7% 수준입니다. 대학의 연구 교육 여건은 선진국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지금 경제 규모는 뭐 세계 10위권이다. 뭐 국방력은 뭐 무기 이거는 뭐 세계 5위권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 교육 여건은 형편없습니다. 노벨상 아직도 멀었어요. 자, 그럼 이게 교수 탓이냐 하면 교수 탓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예만 들어보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교수 숫자가 13명, 15명, 15명 안팎이에요. 한 과의 교수가. 그리고 학생 숫자도 한 학년에 30명, 40명, 30명 정도 될 거예요.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지금 없어서 폐과됐어요. 한 1년 전에 폐과됐어요. 대구대학교 사회학과에 제가 있을 때도 교수가 5명이었어요. 한 학년에 학생이 40명이었어요. 하버드, 스탠포드, 소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아는 외국의 명문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비리그나 일본의 도쿄대나 베이징대 등등은 사회학과의 교수가 2, 30명 됩니다. 교수는 한 과목만 가르쳐요. 음. 자,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학 서울대학교는 예외예요. 서울대학교 학생은 혜택 받은 거죠. 엄청나게 혜택 받은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 전국의 사회학과가 있는 대학의 교수 숫자가 5명이면 많은 거예요. 보통 4명이에요. 국립대 빼놓고 사립대학이 80%가 넘어요. 우리나라. 대학 숫자의 80% 이상이 사립대학이에요. 4명, 5명인데 교수가 한 학기에 4과목, 5과목 가르쳐요. 선진국은 한 과목 가르쳐요. 그러니 양질의 교육도 불가능하고 양질의 연구도 불가능해요. 아, 양질의 연구가 가능한 대학은 우리나라의 서울대, 조금 하면 연고대, 아니면 카이스트 정도 빼놓으면 양질의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지는 양질의 고급 수준의 연구 논문이 나오리라고 기대할 수 없어요. 대학 숫자는 400개나 되는데도.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사립대학 재정의 또 단순히 재단 전입금도 우리나라는 없어요. 무시해도 돼요. 기부금 수입도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그 스카이 대학에 국한돼 있어요. 서울대 연고대 가면 포스코가 세워진 건물도 있고요. 삼성이 세워진 건물도 있는데 스카이 대학 빼놓으면 전국의 어느 대학 가도 포스코가 건물 세워진 대학이 거의 없어요. 삼성, 현대, 기아가 건물 세워서 기증한 대학이 없어요. 수도권의 몇 개 대학만 해당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이죠. 그것도 취약한 글로벌, 이건 거기서 자연스레 나온 건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은 유럽이나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등 신흥국에 뒤처져 있어요. 며칠 전에 10월 9일 날 이 세계 대학들을 평가하는 몇 개 기관이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세계대학 평가, 영국의 더 세계대학 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며칠 전 발표인데 서울대가 세계 58위였고
카이스트 72, 연세대 86이, 성대 87이, 성균관대학교가 어쨌든 삼성이 돈을 좀 대주면서 상당히 올라왔죠. 중국의 칭화대가 12위, 베이징대 13위, 싱가포르 국립대 17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 아, 여기서 어떻게 노벨상이 나옵니까? 아, 국가의 재정 투자가 인색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돈으로 다 되는 문제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립대학 같으면은 지배 구조가 민주적으로 거버넌스가 제대로 갖춰져줘야 이게 대학은 진짜 비판적인 지성, 그 토론, 뭐 학문의 자유 이게 죽은 대학은 대학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대학이 아닌 거죠. 이것이 살아있으려면 어쨌든 거버넌스가 민주적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건 돈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법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원과 구성원들의 노력과 재단의 어떤 그런 절제와 총장의 어떤 철학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이 거버넌스의 민주화된 거버넌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건 어렵죠. 뭐 차라리 돈으로 되는 문제면 쉬울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평생 실험한 주제가 이 부분이고 어제 이 부분과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국가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는 이런 숙제가 동시에 존재한다. 시간이 신경 쓰여서 그냥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